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챙김이 일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저자는 캐럴라인 웰치, 출판사는 갤리온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캐럴라인 웰치, 위스콘신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여러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오래 일했다. 현재 주로 여성들을 위한 마음 챙긴 워크숍을 이끈다. 자신의 임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금보다 더 아껴주도록 돕는 일이라고 믿는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다. 그럴수록 압박을 느끼고 좀처럼 버텨내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 주어진 시간에 비해 늘 많은 일을 해내야 한다. 이 경우 균형이라는 단어보다는 버텨낸다는 표현이 더 가깝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찾도록, 혼란을 덜 느끼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담을 덜 느끼며 한결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면서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만한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있다. 마음 챙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마음 챙김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판단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차분하면서도 분명한 마음 상태이며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상태이다. 마음 챙김은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의 천연 자원이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다. 실제 연구 결과 마음 챙김을 실천할수록 심신의 건강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회복력을 높여준다. 마음 챙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인생의 기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음 챙김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자.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말실수를 했다고 치자. 말을 내뱉는 즉시 실언임을 알아챘다.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짧게라도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 잠깐이라도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 말을 뱉기 전에 하는 1초의 짧은 생각은 대화 과정에서 상당한 완충제로 작용한다. 무심코 내뱉으며 반응하는 것과 주의를 기울여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책은 마음 챙김이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한다는 것은 더 많은 목표나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다. 할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봄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되찾는 것이다. 바쁜 날일수록,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날일수록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진다. 어떤 차이일까? 단순하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지금 내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내 마음만큼은 고요하다. 또 지치고 힘들어도 굳건한 회복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집중력이 좋아지는 반면 매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줄어든다. 딴 생각에 빠지면 불행해지는 이유.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가? 머릿속이 온통 딴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령 회의에 참석해 누군가와 마주보고 앉아 있어도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당신의 상태는 부재이다. 이러한 문제는 늘 있어 왔다. 최근 들어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같은 시간, 즉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5천 명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시간의 50%를 딴 생각을 하느라 허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걱정하느라 80%의 시간을 써버린다.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그토록 노력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위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과금 납부처럼 아무리 지루하고 단순한 일일지라도 그 순간에 집중하면 딴 생각을 할 때보다 마음이 훨씬 안정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의 정서적, 신체적인 평화는 그 상황이 지루하든 재미있든 유쾌하든 불쾌하든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할 때 향상된다. 그렇다면 의도치 않게 딴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금세 후회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불러내거나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심코 하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마음을 복잡하고 시끄럽게 만든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더 쉽게 딴 생각에 빠져든다. 그렇다면 마음 챙김을 경험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 핵심은 감정과 경험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이 순간에 쏟는다는 건 좀 더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존재로 성장한다는 의미이며 인생의 수많은 사건 앞에서 이전보다 좌절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올해 90살을 맞은 나의 시어머니 수시겔은 마음 챙김이 자신의 삶에 만들어낸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다. 귀찮고 성가시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젠 즐겁게 느껴진다. 현재에 집중할수록 자동적인 행동은 줄어든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상을 자동적으로 행동하며 보낸다. 걷고, 먹고, 출퇴근하고, 심지어 뭔가를 말할 때조차 스스로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자동적으로 행동한다. 그저 판에 박힌 규칙과 습관대로 움직인다. 혹시 운전할 때 원래 가려던 목적지를 지나쳐서 늘 가던 익숙한 길로 접어든 적이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친숙한 번호를 누른 적이 있는가? 이런 경험은 우리가 늘 일상에 급급해하며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것을 그저 바쁜 일상의 부작용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특정 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일상에서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을 하나 골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온전히 느껴보자. 이를테면 샤워를 할 때 피부에 닿는 물의 촉감을 느껴보거나 운전을 할 때 운전대 위에 손의 움직임을 느껴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행동했을 때와의 차이를 생각해보자. 끈기 있게 지속하면서 행동의 개수를 하나둘 늘려보자. 기분과 감정에 집중할수록
생각에 빠져드는 정도가 줄어든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보낸다.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며 온갖 상상에 빠져들곤 한다. 이는 곧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적다는 걸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는 실제로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 생각까지 스스로 만들어낸다. 오늘 아침 길에서 만난 이웃 한 명이 나에게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쳤다고 가정해보자. 이후에 다른 이웃들과 모임을 갖게 되면 나는 오늘 만난 이웃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해석을 쏟아낼 것이다. 나 또한 온갖 추측을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것이고 덕분에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하고 어수선했을 것이다. 단 한 번의 상황은 수많은 생각과 해석을 낳는다. 그리고 상황 그 자체보다 이런 생각과 해석이 우리의 감정을 규정한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때로 특정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마음 챙김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자,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전에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정을 먼저 알아차려보자. 이웃에 대한 소설을 쓰지 말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자. 내가 그 이웃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 같아서 불안한가? 그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나는가? 아니면 나를 못 보고 지나칠 만큼 깊이 생각할 만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가? 즉, 자신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주의를 돌려 그 상황과 직접 마주해야 한다.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주의를 돌리는 능력은 그리 간단하게 얻어지지 않는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 것의 또 다른 부작용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간다. 인간은 부정적인 편향을 갖고 있다. 같은 강도라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중립적 혹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보다 우리의 심리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우리의 행동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 쉽게 좌우된다. 나 자신을 시험해보자. 과거나 현재의 생각이 떠오르면 잠시 멈추고 들여다보자. 혹시 그것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은 아닌가? 우리는 누구나 습관적인 생각의 고리를 한두 개쯤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고리 속으로 빠져든다.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다. 아, 내가 또다시 습관적인 고리에 빠져버렸구나. 그리고 우리가 현재라 부르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잠시 그 생각을 멈추자.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생각을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그 횟수를 조금씩 늘려가면 당신의 자아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회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래서 내키지 않거나 달갑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한다. 그 순간만큼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회피하는 습관은 인간의 타고난 성향으로 그 기원은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외부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맹수나 산불 같은 위험한 상황은 일단 피하고 봐야 했다. 그렇다면 회피하는 성향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인정하고 길들이는 것이다. 즉, 회피하고 싶은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현실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 상황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도, 저항할 필요도 없다. 그 상황이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만 주목하면 된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바꿀 필요도, 모면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자. 이것이 반응과 대응의 차이이다. 자,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극복하거나 멈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호기심 어린 태도로 관찰해보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가감없이 인정하면서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 결코 내 모습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 스스로 감정을 정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처럼 순간의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인식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강도나 횟수도 늘어난다.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드는가? 기꺼이 내 안으로 초대해보자. 이름을 불러주며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지켜봐주자. 이런 태도는 감정 그 자체와의 관계 변화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작정 외면하기보다 차분한 태도로 호기심 있게 접근하는 태도는 자기 자비와 직결된다. 자기 자비는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을 때 다음 내용을 기억해보자.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감정의 수명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는가? 아마 정답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아무리 나쁜 감정이라도 지속되는 시간은 90초를 넘기지 않는다. 작정하고 그 감정에 빠져있지 않는 이상 말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대상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과 나와의 관계이다. 다시 말해 핵심은 우리 인식 속의 감정을 머무르게 하는 방식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것이 곧 마음 챙김의 핵심 개념이다. 매 순간 행복이나 사랑만 느끼고 살 순 없다. 중요한 것은 내게 오는 모든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화가 나는가? 그럼 당신의 화를 차분하게 들여다보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는 부정적인 상황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회피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경험을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에 대처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스스로의 행복 지수를 조절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생각에 대한 우리 인식을 바꾼다. 생각은 때로 현실처럼 느껴지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을 때면 우리는 생각을 과잉 규정해버리곤 한다. 즉, 머릿속의 생각을 현실 혹은 나 자신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은 그저 마음의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고 만다. 그래서 내 생각과 의견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개인의 생각은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바이런 케이티는 자신의 생각을 아래 질문으로 평가해보라고 제안한다. 내 생각이 진실인가?
내 생각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내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생각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KT는 이렇게 설명한다. 내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을 땐 무척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것을 그만두자 고통이 사라졌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깨달았다. 고통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 자체가 생각이 될 필요는 없다. 카메라가 작동하는 원리를 생각해보자. 카메라는 프레임 안의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담아낸다. 하지만 초점을 맞추는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카메라는 그저 렌즈 앞의 모든 대상을 프레임에 담아낼 뿐이다. 생각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즉, 순간순간 스치는 생각은 마음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생각,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깊게 생각하는 데 쏟는 시간을 고려하면 나 스스로가 곧 생각인 것처럼 느끼기 쉽다. 그러나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나 자신이 아니다. 그렇다. 생각은 마음의 부산물일 뿐이다. 내 마음 또한 나의 일부분일 뿐 결코 나 자신을 대변하는 전체가 아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저 하나의 생각으로 인정하자.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바탕으로 과장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나머지 생각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둔 채 다시금 나만의 인식으로 되돌아오자. 이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 챙김에 서서히 익숙해질 것이다. 슬픔 등의 감정이 밀려오면 슬퍼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슬픔을 느낀다. 이렇게 바꿔보자. 마치 감정이 나인 것처럼 과잉 규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내 감정과 생각, 기억을 고정된 것이 아닌 흘러가는 것으로 바라볼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관찰해보자. 일상의 모든 경험은 마음 챙김의 대상이 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는 신체 감각 경험과 머릿속의 생각들이 바로 그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그렇게 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음 챙김이 우리 일상으로 점점 더 파고들면서 기본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마음 챙김은 배움을 통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억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실천이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형식적인 실천과 비형식적인 실천.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우선 형식적인 실천에는 절차와 기간 등 특정 양식이 존재한다. 명상, 요가, 태극권, 기공 같은 훈련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비형식적인 실천은 딱히 정해진 양식이 없다. 떨어지는 빗방울에 얼굴을 대고 느껴보기, 친구와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기, 모두 비형식적 마음 챙김의 예시이다. 이러한 비형식적 실천은 우리 일상에서 마음 챙김의 획기적인 잠재력을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30대 중반의 아만다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싱글맘이다. 지역 학교에서 정규직 언어 치료사로 일하며 교내의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맡고 있다. 1시간 거리에서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도 아만다의 몫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만다는 일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환자에게 집중한다. 또 봉사활동을 할 때는 학생들만 생각하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주목한다. 운전하며 어머니께 갈 때는 운전대 위에 손의 끝 감각을 느끼며 운전하는 행위만 집중한다. 그녀는 이미 일상 속에서 비형식적인 마음 챙김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있다. 업무를 볼 때는 환자에게, 봉사를 할 때는 학생에게, 운전을 할 때는 운전대 위의 손끝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 모든 행위는 마음 챙김의 상태를 지지하는 그런 효과적인 실천 방법이다. 신경과학자 저드슨 브로어는 우리 뇌가 기쁨을 추구하는 기계라고 설명한다. 습관적으로 늘 뭔가를 쫓는 일상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차분히 집중하며 휴식을 취하는 게 낫다는 것을 뇌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면 시간이 지나면서 뇌도 점차 마음 챙김 상태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회복력, 자제력도 한층 개선된다. 온갖 잡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상쾌할까? 내적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고민하고 실천해보자. 단 1초 만에 시작하는 마음 챙김. 간단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 이제 다음 목록에서 하나를 정해 1분 정도 실천해보자. 1. 내 호흡에 집중하기. 앉아 있어도 좋고 서 있어도 좋다. 두 콧구멍을 통해 들고 나는 호흡에만 집중하자. 숨을 내쉴 때는 내쉬는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시는 호흡을 온전히 느껴보자. 그리고 이 과정을 1분 동안 지속하자. 시간이 허락한다면 더 오래 해도 좋다. 2. 대상 하나에 집중하기. 집중할 대상 하나를 정해보자. 창문 너머의 아침 햇살도, 나무 한 그루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좋다.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냄새도 좋다. 3. 일상적인 행동 하나에 집중하기. 신발을 신거나 문을 나서 걸어가는 것처럼 매일 되풀이하는 일과 행동을 하나 골라보자. 그리고 그 행동에만 온전히 집중하자. 4. 감사 메일 보내기.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 감사 메일을 보내보자. 5. 디지털 기기를 끊어보기. 단 몇 분이라도 각종 디지털 기기 사용을 완전히 끊어보자.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자. 6. 관찰하기. 일상에서 쉽게 지나쳐온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아도 참가자들의 생각만큼은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부유하며 멈추지 않았다. 이때 찍은 뇌 사진에는 피질 중앙 부위에 커다란 선 하나가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신경세포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사진을 찍는 동안에는 기계 안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것은 일부 뇌 영역의 중앙 부위 활동이 과도하게 증가한 결과이다. 과학자들은 이 영역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명명했다. 즉, DMN으로 명명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란 몽상에 빠지거나 멍한 상태일 때 오히려 활발해지는 뇌의 영역을 일컫는다. 신경학자 브루어는 DNM의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이지만 DNM은 일종의 자아 네트워크로 우리 자신을 각자 내면의 세계와
외부 세계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DNM 회로가 과도하게 작동하면 우리는 혼자만의 생각에 지나치게 사로잡힐 뿐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걱정하기도 한다. DNM은 인간의 사회적 기능과도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보자. 각종 SNS를 드나들 때 DNM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를. 과학자들은 각종 생각을 멈추지 않는 이른바 수다쟁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뇌 측면의 감각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에만 집중하면 이 측면 회로는 활성화되고 수많은 생각이 시작되는 중앙의 DNM 영역은 점차 활동량을 줄인다. 다시 말해 측면의 감각 회로가 중앙의 DNM 회로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마음 챙김 상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뇌 활동의 기본 특징으로 자리 잡는다. 신경 가소성은 DNM의 연결 부위를 점차 확장시키고 나아가 DNM 영역이 다른 뇌 부위와 함께 좀 더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DNM이 통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할 때와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에 집중해야 할 때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마음챙김이란 내가 언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이다. 현재의 감각이든 과거의 기억이든 미래의 상상이든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DNM에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 상태에서는 마음속 잡다한 생각이 나를 장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의 집중과 부유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자기 자비는 힘겨운 투쟁을 벌이는 스스로를 친절하게 돌보며 격려하는 것이다. 마치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도울 때처럼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에게 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다. 연구 결과 사람들 중 80%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상으로도 많은 이점이 따랐다.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물론 불안과 우울 수치도 낮게 나왔다. 또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오는 각종 수치심과 자살 충동,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나쁜 식습관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기 자비는 신체의 면역 기능을 비롯해 삶의 만족감, 행복지수, 감사하는 태도,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상에서 스스로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저녁 8시가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때부터는 이메일 확인을 중단하고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가장 편안한 나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다. 왜 우리는 정작 나 자신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걸까? 자기 자비는 내면의 힘을 길러 평범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스스로 격려하고 다독이면서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 슬프고 힘이 들 때 또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좋은 친구로부터 위로나 축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황이 위태로워지면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자극이 자연스레 나타난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생활에서 결코 뗄 수 없는 부분이다.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의미 있는 삶에는 모두 스트레스가 따르기 마련이다. 아이를 기르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피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주어진 업무의 마감 기한을 맞추느라 애를 쓰고 더 나아가 병든 지구를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행동은 모두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가 모두 나쁜 스트레스는 아니다. 나의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맥고니걸은 이렇게 말한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느끼면 이는 곧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신호로 작용한다. 물론 스스로 충분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스트레스는 우리가 인간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닌 개인의 실패를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바라보면 결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스트레스를 우리의 아군으로 만들어보자.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 수련을 위한 마음가짐 중 하나이다. 하향식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과거의 기억과 경험으로 가득하다는 전제를 한다. 그런데 이 기억은 때때로 우리를 과거에 올가매는 특정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역설적으로 아는 게 많을수록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상향식 처리 절차는 우리의 오감, 곧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과정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직접 받아들여 인지한다. 심지어 6번째 감각에 속하는 내부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 내부 감각이란 심박수나 체온, 혈당 수치, 혈액 농도 등 신체 내부의 생리적인 신호를 감지하는 감각을 뜻한다. 이 같은 상향식 처리 절차를 거치면 나의 기대나 판단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상향식 처리 절차를 거쳐 특정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음챙김 상태에 이르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더해져서 마음챙김 역량도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 명상.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명상을 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틈틈이 하는 명상은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회복하고 불안을 잠재우며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장소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호흡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명상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메일에 답장하기 직전이나 딸아이의 배구 경기 시작을 기다리는 시간, 혹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주어진 짧은 시간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2번쯤은 주어지지 않겠는가? 일상의 루틴에 미니 명상을 포함시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매일 꾸준히 마음챙김 수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짧은 명상만으로도 긴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호흡이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구도임을 인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도 되고 틈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해도 된다. 눈은 감지 않는다. 모든 정신을 호흡의 감각에 집중한다. 콧구멍, 가슴, 배, 어디든 상관없다. 가장 편안한 감각을 선택해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3차례 호흡을 반복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한다. 그 느낌을 즐겨보자. 이번 장에서는 페이싱, 즉 인생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일상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조언뿐 아니라 우리 삶을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먼저 페이싱과 관련해서 내가 풀어나갈 이야기를 6가지로 정리해보았다. 나만의 페이스를 정한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인식한다.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각종 장애물을 수용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인생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나의 제한된 자원을 가장 중요한 일에 사용한다. 시야를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또한 마음 챙김이 한 방법이 된다. 인생의 속도에 주목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자. 이를 통해 우리는 좀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나이 든 부모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살펴야 할 시기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 늘 꿈꾸던 일이라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의 계획을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당장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음 달,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실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게 한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관심을 갖는 분야도 점점 다양해진다. 예전보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직업도 여러 개씩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시간이 그리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잠시 멈춰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든 마감을 지켜내 주어진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그래서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정기적으로 휴식을 갖는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를 내지 못한다. 일하는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과 휴가를 떠나는 것 모두 중요하다. 한꺼번에 2주를 쉬는 것보다 하루 일과 중 짬을 내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